일장 유언장 친자 검사 충격. 서울 강남의 최고급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가운데 빈소는 성공한 사업가 최민준의 완벽했던 생애를 기리는 화려한 무대와 같았다. 아내 윤희수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흐트러짐 없이 조문객을 맞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30년 전 그날의 비밀을 영원히 묻었다는 안도감과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을 잃은 공허함 사이에서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민주는 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늘 시간 엄수, 완벽한 재정 관리, 그리고 가족을 향한 헌신적인 태도. 민준 씨처럼 완벽한 남편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희수 씨는 복 받은 거예요. 수많은 위로의 말들이 그녀의 귀에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의 완벽함은 그녀의 30년 죄책감의 깊이만큼이나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기 때문이다. 장례식장 곳곳에는 민준의 성공을 증명하는 화환들이 가득했다. 대기업 임원들, 정계 인사들,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보낸 조화가 빈소를 장식했다. 최민준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적힌 리본들 사이로 희수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 존경 속에서도 그녀만은 30년간 숨겨온 비밀 때문에 진심으로 애도할 수 없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민준의 인품을 칭송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죠.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셨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희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과연 그가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비밀을 알고도 침묵을 지킨 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걸까?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며칠 뒤 고요함이 감도는 펜트하우스 거실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남편의 개인 변호사 박정수가 두꺼운 유언장 봉투를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민준이 생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이 유언을 준비했는지 설명하며 모두가 예상했던 아내에게 전액 상속이라는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망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부인 윤희수님께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희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다. 역시 남편다웠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은 문장이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단, 아들 최준수에 대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내와 변호사에게 공개한다는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희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셨고 그 공기가 30년간 굳어있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30년의 죄책감 위로 굳건히 지어 올렸던 그녀의 완벽한 삶이 이단 한 줄의 문장으로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알았단 말인가? 말도 안 돼.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는데. 그의 완벽주의가 죽어서까지 남긴 짓궂은 농담일 거야.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남편의 치밀함이 단순한 농담일 리 없음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평생 장난 한 번 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모든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이 기이한 유언은 그녀의 30년 비밀을 끄집어내려는 냉혹한 설계일 터였다. 옆에 앉아있던 외동아들 준수 30대는 얼굴이 붉어지며 벌떡 일어났다. 아들의 분노는 단순한 모욕감이 아니었다. 아버지, 대체 저를 30년 동안 키우시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준수는 변호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준수야, 내 아버지 성격 알지 않니? 평생 장난 한 번 안 치신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머라고 생각하자. 재산이 목적이 아니잖니.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자꾸나. 희수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달랬다. 그녀는 이 검사를 거부하는 순간 남편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고 그제야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를 의심했다는 불명예와 우리가 재산을 포기했다는 경제적 파국을 동시에 안겨줄 것이라 생각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언장에는 만약 이 조건을 거부하실 경우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수는 절망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완벽했던 남편의 죽음이 가져온 침묵과 슬픔. 뒤로 30년의 비밀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불길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제 그녀는 매일 밤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30년 전의 그날 밤과 다시 마주해야 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그녀에게 영원과 같은 고독한 시간이 될 터였다. 이장 DNA 0% 30년의 가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뒤 희수는 일주일 동안 지옥을 걸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수도 없이 질문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건가요? 아니면 평생 벌을 준 건가요? 그녀가 30년간 굳게 믿어왔던 행복이 한 장의 검사 결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녀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늘 완벽하게 유지했던 옷장과 서재를 뒤적였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양복들, 브랜드별로 분류된 넥타이들, 날짜 순으로 정리된 업무 서류들. 그의 삶은 흠잡을 데 없는 가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개인적인 흔적도 감정의 흔들림도 찾을 수 없었다. 밤마다 희수는 30년 전 기억을 되짚었다. 민준이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떠올려 봤다. 그때 그는 기뻐했을까 아니면 이미 의심하고 있었을까?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완벽한 연기였을까? 수천 번 되새겨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너무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희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준수도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아들 준수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희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무실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 얼음장 같았다. 희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한 고통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A사용지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결과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친자 관계 성립률 0%. 절대적이고 명확한 수치였다. 30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왔던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희수는 그 순간 모든 감각을 잃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들 준수는 결과를 확인한 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향해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을 보낸 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준수의 그 침묵이 희수에게는 세상의 모든 비난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아들의 등 뒤에서 준수야 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변호사가 유언장 틈에 끼워져 있던 낡고 노랗게 변색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망인께서 유언장 작성 시 따로 첨부해달라 하셨습니다. 혹시나 부인께서 놀라실까 염려하셨다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 했다. 메모지에는 남편 민준의 단정하고 익숙한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님. 낳기 직전 알았음. 하지만 내 아이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 희수에게는 영원히 말하지 않을 것. 희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남편은 30년 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30년간 굳게 믿어왔던 완벽한 결혼 생활은 남편이 쳐놓은 거대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완벽한 미소, 밤마다 해주던 다정한 위로, 아들 준수를 향한 지극했던 사랑.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30년간의 치밀한 연기였단 말인가? 희수는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외면이 아닌 그녀의 죄책감을 영원히 살아있는 화석처럼 만들어 매일 그녀를 고문했던 가장 잔인하고 치밀한 복수였음을 깨닫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서 희수는 통곡했다. 30년간의 거짓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의문이 들었다. 왜 남편은 30년간 침묵을 지켰을까? 정말 복수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홀로 남은 희수는 이제 남편의 침묵이 정말 단순한 복수였는지, 아니면 그 침묵 뒤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지, 남편의 30년 이중 생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에서 의문으로, 그리고 마침내 추적의 의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그녀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3장 남편 방광과 외도 실수. 희수는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고요한 거실로 돌아왔다. 친자 불일치 0%라는 문구는 그녀의 30년 삶을 지탱했던 대들보를 부수는 망치 소리와 같았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복수였는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인 30년 전 신혼초로 돌아가야 했다. 1993년 그들의 결혼은 모든 이의 축복을 받았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업가 민준과 아름다운 신부 희수. 신혼집은 당시로서는 최고급이었던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다. 희수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존경했다. 그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고 그녀는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결혼 초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다. 민주는 신혼의 단꿈에 취해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 직후 민준의 삶은 사업 확장이라는 목표에 완전히 잠식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새벽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고 주말조차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와의 약속에 헌납했다. 새로 지은 넓은 아파트에는 최고급 가구와 명품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극심한 외로움만이 맴돌았다. 희수는 자신이 남편의 성공적인 삶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줄 수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희수가 간절히 부탁할 때마다 민준의 대답은 똑같았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참아줘. 사업이 안정되면 시간을 많이 낼게. 하지만 그 조금만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바빠졌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갇혀 정작 자신의 정서적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이 사준 비싼 옷들, 명품 가방들,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속에서 희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남편이 성공해서 부러워요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성공한 남편의 장식품이 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정서적인 갈증을 호소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외로움을 배부른 소리 혹은 감정적인 투정으로 치부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는 게 누굴 위해서인데?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줬잖아. 집도 좋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민준의 이 냉정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시니어 세대 남편들이 흔히 그러했듯 민준은 물질적인 풍요가 곧 사랑의 증표라고 굳게 믿었고 아내의 감정적인 세계는 완전히 방치했다. 그는 아내가 외로워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집도 좋고 돈도 넉넉한데 뭐가 불만인가? 라는 식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하우스메이트처럼 느껴지는 고독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새벽 2시에 들어온 민준에게 희수는 절규했다.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럼 취미 활동이라도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야. 그러던 중 민준과의 격렬한 부부싸움이 터졌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희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게 유지될 것 같아? 그날 밤 희수는 무작정 짐을 싸서 홀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목적은 도피가 아니라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부산의 바닷가 펜션에서 혼자 며칠을 보내던 중 그곳에서 그녀는 민준과는 정반대의 남자, 자유롭고 따뜻한 영혼을 가진 작가 김도현을 만났다. 김도현은 그 시절 신진 작가로 주목받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펜션 카페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희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혼자 우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김도현은 그녀의 눈빛에서 고독을 읽었고 그녀가 털어놓는 결혼 생활의 고통과 외로움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민준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교감과 존재의 인정을 주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감정과 외로움은 당연한 거예요. 3일간의 만남 동안 김도현은 희수에게 잊혀졌던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아 주었다. 그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나눈 대화들, 따뜻한 위로와 공감. 민준과는 몇 년간 나누지 못한 진정한 소통을 김도현과는 하루 만에 나눌 수 있었다. 희수는 이성을 잃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버려진 영혼의 절규이자 외로움에 대한 충동적인 보상 심리였다. 서울로 돌아온 희수는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준의 아이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가정이 파괴될 것이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이 비밀을 영원히 묻기로 결심했고 30년 동안 외도에 대한 죄책감과 비밀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의 침묵은 그녀의 죄책감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원한 형벌로 만들었다. 사장 서재 속 침부의 흔적. 희수는 남편의 침실 문을 굳게 닫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민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최고급 가구와 책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단 하나의 틈도 없는 완벽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곳에서 30년간 민준이 혼자 감당했을 고독과 진실의 무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벽면 가득한 서적들은 경영학, 철학, 역사서들로 채워져 있었다. 모든 책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메모장이 정확히 직각을 이루며 놓여 있었고 서랍은 모두 라벨이 붙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이 30년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희수는 남편의 극도로 정리된 공간을 보며 더욱 큰 의문에 빠졌다. 희수는 캐비닛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삶의 사소한 흠집이라도 발견하려 했지만 재무 서류와 업무 파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계약서, 회사 관련 문서들.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절망하던 순간 책장 맨 구석 고풍스러운 백과사전들 사이에 숨겨진 낡은 캐비닛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다른 가구들과 달리 이 캐비닛만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희수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 조심스럽게 캐비닛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30년 전부터의 영수증과 서류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아이 성장에 따른 기록 파일이라는 제목의 낡은 서류철이 그녀의 심장을 먹게 했다. 파일을 열자 아들 준수의 성장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진들 사이에는 남편이 매년 직접 작성한 상세한 준수 관찰 일지가 들어 있었다.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펼쳐보았다. 1995년 준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줬다. 마음이 복잡하다. 내 아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기쁠 수 있다니. 2000년 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아이를 진짜 내 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지를 더 읽어보니 민준의 복잡한 신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05년 준수가 사춘기로 방황한다. 내가 일에만 매달려 준수를 방치한 것은 아닐까?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2010년 준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든다. 나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편은 완벽한 아버지를 연기하면서도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의 정서적 방관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고독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준수를 향한 지극한 애정이 묻어났지만 그 애정 속에는 나는 진짜 아빠가 아니다라는 고독한 자기 고백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다. 관찰 일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신문 기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3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견기업의 몰락과 비리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 하단에는 몰락한 기업의 후계자 김도현이라는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들 준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희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은 친부의 존재를 확인하고 30년간 그의 삶을 추적해왔던 것이다. 기사 파일을 더 뒤져보니 김도현의 근황을 담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다. 사업 실패 후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작은 일용직 노동자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최근 기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남편은 친부가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낱낱이 알고 있었다. 희수는 충격에 손을 떨며 남편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희수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리고 김도현.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그의 몰락은 내가 초래한 것이 아니지만 이 아이를 방패 삼아 행복한 척 사는 내 삶은 그에게 빚진 것이다. 남편의 고백은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빼앗았다고 느낀 행복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의 기록이었다.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도현이 준수를 만난다면 어떨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자신이 키우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민주는 30년간 준수의 친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는 김도현에게 빚졌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여겼다. 남편의 침묵은 자신을 위한 방패이자 동시에 아내와 친부에게 빚졌다고 생각한 고독한 헌신이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캐비닛 맨 아래에서 희수는 마지막 파일을 발견했다. 유언 계획서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여러 번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민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유언은 복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쌓인 죄책감을 마지막 순간에 청산하려 한 대속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희수는 남편의 고독한 사랑의 무게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5장 마지막 유언 친부 증여. 남편 서재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관찰 일지는 희수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30년간 자신이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만큼이나 남편이 홀로 감당했던 침묵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준의 유언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방관에 대한 속죄이자 친부 김도현에게 빚을 갚으려는 복잡한 대속의 계획이었음을 깨닫자 희수는 유언장의 마지막 조건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희수는 아들 준수에게 차마 일기장의 모든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 아버지의 유언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이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냐라고 설득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준수는 여전히 아버지의 친자 검사 요구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의 침묵에 대한 충격으로 냉랭했지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마주 앉은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기 어려웠다. 준수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희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해 눈가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변호사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유언장의 핵심 조항인 상속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망인께서는 친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조건을 명시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아들 최준수님께서 재산의 90%를 상속받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준수님이 이 모든 재산을 친부 김도현님께 조건 없이 증여한다는 서류에 서명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됩니다. 이 조건을 들은 준수는 경악하며 벌떡 일어났다. 이건 잔인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시는 척하면서 결국 제 손으로 저의 친부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입니까? 이건 복수입니다. 저와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증오입니다. 준수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그에게 이 유언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자신을 키워온 모든 사랑을 부정하는 최후의 저주처럼 느껴졌다. 30년간 저를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마지막에는 제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넘기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까? 준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희수 역시 일순간 흔들렸다. 과연 이 유언이 용서일까? 아니면 김도현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도 행복했던 자신과 아들에게 돈의 족쇄를 채워 파멸시키려는 민준의 가장 치밀한 복수였을까? 남편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생각하면 이런 잔인한 계획도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에 적힌 나는 그에게 빚진 것이다라는 문구를 상기했다.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남편이 김도현 씨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남겨놓지 않았나요? 변호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민준이 조사한 김도현의 상세한 근황 자료였다. 30년 전 유망한 작가였던 김도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현재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민준은 김도현의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군요. 준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의 생부는 성공한 작가가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에 쪼들리는 노인이었다. 이 사실은 준수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안겨줬다. 희수는 남편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친부 김도현에게 재산을 넘겨 자신의 방관과 외면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했던 죄책감, 그리고 김도현의 몰락을 방관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대속이었다. 준수야,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진정시켰다. 내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이 유언은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30년 짐을 내려놓는 마지막 의식이야. 내가 이 재산을 그분께 넘겨주면 너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의문과 이 가족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란다. 변호사는 추가로 설명했다. 망인께서는 만약 김도현 씨가 재산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준수님과 부인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희수는 남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가 남긴 30년 대속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이 유언은 단순히 돈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30년간 얽힌 세 사람의 운명을 정리하고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김도현을 찾아가 남편의 유언을 전달해야 했다. 6장 일기장 속 남편의 눈물. 친부 김도현을 만나기 전 희수는 며칠 밤낮을 남편 민준이 남긴 모든 기록, 일기장, 메모, 심지어 짧은 메모장 낙서까지에 몰두했다. 그녀는 그 기록들을 통해 30년간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민준의 피폐했던 내면을 여과 없이 보았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면 알수록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처절한 고통이 기록되어 있었다. 1994년 3월 15일.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 희수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시기가 맞지 않았다. 그녀가 부산에 갔던 그 시기.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곧바로 자기 성찰이 뒤따랐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결혼 후 몇 년간 나는 성공에 눈이 멀어 그녀를 텅 빈 집에 가두었다. 나는 일중독으로 그녀의 영혼을 방치했고 결국 그녀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 희수는 이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분노하거나 복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서 받은 위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주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집과 돈은 주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주지 못했다. 민주는 자신이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외도가 아내의 절박한 외침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이 사실을 묻어두고 아들 준수를 키우는 것을 자신의 방관에 대한 속죄이자 희수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택했다고 적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희수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이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희수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기장 깊숙한 곳에는 민준의 고독과 절망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때로는 너무 외롭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기분이다. 준수를 보면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희수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를 생각할 때가 있을까봐 두렵다. 희수는 남편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처음 깨달았다.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것이다. 일기장에는 그의 절절한 사랑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정을 사랑한다. 희수의 미소, 준수의 웃음소리. 이것들이 거짓이라 해도 나에게는 진실이다. 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다. 민주는 죽기 직전까지 이 고독한 사랑을 지켰지만 동시에 자신의 침묵이 희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희수는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그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내 자신의 비겁함일까? 일기장 후반부에는 김도현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드러났다. 김도현이라는 남자를 조사해 보았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작가였지만 지금은 몰락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 그의 아들을 내가 키우고 있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가? 민주는 김도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 혹시 그가 알고 싶어 할까? 하지만 지금의 그 상황으로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유언에 대한 그의 최종 결심이 적혀 있었다. 나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 희수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준수에게 진실을 알게 하고 김도현에게는 빚을 갚고 싶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이다. 희수는 눈물을 머금고 민준의 고독한 사랑과 대속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친부 김도현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남편의 30년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가장 외롭고 고독한 방식의 사랑이었다. 결국 민준의 유언은 복수도 단순한 상속도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얽힌 세 사람의 업보를 끊어내려는 숭고하고 처절한 대속이었다. 희수는 남편의 행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용서였음을 깨닫고 그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7장 제사는 빈 마지막 헌신. 희수는 남편의 일기장을 모두 읽고 난 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고독한 사랑과 대속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친부 김도현을 찾아 나섰다. 남편이 남긴 서류철 덕분에 김도현이 현재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희수는 변호사와 아들 준수를 대동하고 그를 찾아갔다. 김도현이 살고 있는 곳은 희수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열악했다. 30년 된 3층 빌라의 옥탑방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희수는 30년 동안 자신이 누렸던 호화로운 삶과 김도연의 비참한 현실 사이의 잔인한 간극을 깨달았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희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30년 전 부산에서 만났던 그 자유롭고 따뜻했던 작가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준수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김도연은 30년 전의 자유로운 작가와는 너무도 달랐다. 세월의 풍파에 지쳐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맑은 기품이 남아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 세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공한 기부인이 된 희수와 자신을 닮은 낯선 청년 준수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희수 씨인가요?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는 희수를 한 번에 알아보았다. 네, 오랜만입니다. 희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도연은 그녀 옆에 서 있는 준수를 보며 깜짝 놀랐다. 마치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들어오세요. 김도연은 작은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방은 정말 작았다. 원룸도 아니고 고시원 정도의 크기였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여전히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원고지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희수는 눈물을 머금고 민준의 유언장과 일기장의 핵심 내용을 김도연에게 전달했다. 민준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재산의 90%를 증여하라는 조건을 남겼습니다. 김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재산을 저에게요? 그는 이 돈이 당신의 것이라고 자신이 30년간 당신에게 진 빚이라고 했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정서적 방관 때문에 제가 당신을 만났다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에게 돈을 줌으로써 우리 가족 모두의 죄책감을 씻어주려 한 겁니다. 김도연은 희수의 말을 듣고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자신이 잠깐 만났던 여인의 아들이 그의 라이벌이자 가장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로 30년간 자라왔다는 사실도 모자라 그 남자가 자신의 몰락과 비참한 삶을 알고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변로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설명했다. 총 재산은 약 150억 원입니다. 그중 90%인 135억 원을 김도연 씨께 증여하라는 조건입니다. 김도연은 현재 하루 일당 8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135억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왜 저에게 이런 돈을? 김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희수는 남편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들려주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키워준 은혜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린 30년간의 행복이 사실은 당신의 몫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준수의 존재였다. 준수는 옆에서 30년간 완벽한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의 대속 계획을 들으며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의문을 느꼈다. 그는 생부 김도연을 마주해야만 했다. 30년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사실 혈연상 아버지가 아니었고 진짜 아버지는 이 작은 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다. 저의 친아버지신가요? 준수는 김도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희수는 김도연에게 말했다. 이 재산을 받으시면 민준 씨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민준 씨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그녀는 이 재산 증여가 30년의 짐을 내려놓는 마지막 의식이며 준수와 김도연 그리고 자신 모두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확신했다. 김도연은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30년 만에 만난 옛사랑, 처음 보는 아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재산.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내민 증여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이 재산을 친부에게 넘길지 아니면 거절할지 두 아버지의 운명을 짊어진 채 선택해야 했다. 8장 친부의 숭고한 거절. 김도연은 희수와 준수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30년간의 삶을 되돌아봤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액의 재산 앞에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난 세 사람 앞에서 김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결정을 밝혔다. 그가 내린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숭고한 거절이었다. 김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제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준 씨가 저에게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에 깊이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제 비참한 삶을 보고 연민을 느꼈을 것이고 제가 과거 잠시나마 희수 씨에게 위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이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미 제 몫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민준 씨의 용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도연의 말에 집중했다. 김도연은 설명을 계속했다. 저는 희수 씨와 헤어진 뒤 곧바로 사업이 몰락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돈이나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야 인간적인 관계와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준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최민준 씨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대신 키워줌으로써 이미 저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고 저의 아이를 가장 완벽한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분이 저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준수를 보니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교육도 훌륭하게 받았고 인품도 훌륭합니다. 이런 아들을 키워주신 최민준 씨의 은혜를 저는 돈으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김도연은 희수를 향해서도 말했다. 희수 씨, 당신이 30년간 좋은 어머니로 살아온 것도 최민준 씨의 침묵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까? 김도연의 진심은 준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의문과 분노를 깨끗이 씻어냈다. 준수는 눈물을 흘리며 김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혈연을 초월하여 자신에게 두 명의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키워냈고 다른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도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어 거액의 재산보다 아들의 행복을 우선시했다. 변호사는 당황했다. 김도연 씨, 이 증여를 거부하시면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135억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김도연은 미소 지었다. 최민준 씨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그 재산은 최민준 씨가 저에게 주려 했던 용서의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짐은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겁니다.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은 준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준수야, 나는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최민준 씨다. 그분이 너에게 준 사랑과 교육 그리고 가치관들을 소중히 여겨라.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희수는 남편의 마지막 계획이 복수도 단순한 용서도 아닌 얽힌 세 사람의 운명을 깨끗이 정리하고 남은 삶을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해탈의 의식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의 헌신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김도연의 숭고한 선택에 대한 존경심으로 무릎을 꿇었다. 고맙습니다. 희수는 김도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선택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도 희수에게 말했다. 희수 씨도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최민준 씨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더럽히지 마세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30년간의 서로 다른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했다. 김도현의 숭고한 거절로 인해 민준의 재산은 그의 유언대로 사회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 사람 모두가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구장 묘소 암 용서와 해탈. 친부 김도현이 유산을 거부함으로써 남편 민준의 복잡했던 유언장 조건은 마침내 본래의 목적을 찾았다. 재산은 민준의 유언에 따라 사회에 환원될 운명이었다. 희수와 준수는 김도현의 숭고한 용서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킨 고독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비로소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 김도현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며칠간 말없이 지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고 30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비밀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면서 오히려 공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남편 민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는 일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주말 희수와 준수는 남편의 묘소로 향했다. 묘소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산등성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이 생전에 직접 정한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의 완벽했던 생애를 닮아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멀리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가까이는 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렸다. 희수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졌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묘비에는 최민준 1958-2023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었다. 30년간 억눌렸던 눈물이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에서 비롯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저를 평생 미워하거나 벌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의 외도라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당신의 침묵과 헌신으로 감싸 안았고 당신의 잘못도 인정하며 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산이라는 거대한 대속의 짐을 통해 저의 죄책감까지 씻어주려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코스모스를 흔들었다. 희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유언과 김도현 씨의 용서 덕분에 저는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당신의 완벽주의가 복수가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방패였음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희수는 가방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것들도 모두 읽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30년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들 준수 역시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친부와 양부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민준이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책임감 때문에 30년간 침묵의 지옥을 견뎠음을 깨달았다. 그의 일중독과 정서적 방치라는 인간적인 결함까지도 끌어안고 희생한 아버지야말로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자신을 키운 가장 위대한 아버지임을 깨달았다. 아버지 준수는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아버지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의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자신이 가장 많이 의심하고 고민했던 거였네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책임감과 숭고한 용서의 방식이었어요. 준수는 김도현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감동을 떠올렸다.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생물학적 아버지 김도현 씨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거액의 재산을 거부하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어요.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정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긴 재산 처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도현의 거부로 인해 모든 재산은 남편의 뜻대로 사회에 환원되기로 되어 있었다. 희수와 준수는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최민준의 용서와 책임 재단을 만들어요. 희수가 제안했다. 이 재단은 부부간의 정서적 방치로 인해 갈등을 겪는 가정을 위한 심층 상담 프로그램과 일중독에 빠진 가장들을 위한 가족과의 소통 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당신의 실수와 제 실수가 다른 가정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준수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교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재단 운영에 참여하겠어요.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제 마지막 효도이자 김도현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결정은 준수에게 상속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게 했고 희수에게는 30년간의 죄책감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열쇠가 되었다. 묘비 앞에 놓인 꽃다발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30년간 얽혔던 세 남녀의 비극적인 서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남편의 마지막 계획은 복수가 아닌 모두를 구원하는 장엄한 용서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남편이 준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다. 묘소를 떠나며 희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당신이 바란 대로 자유롭게 살겠어요. 10장 재산보다 값진 유산. 남편 최민준의 유언에 따라 아내 희수와 아들 준수는 거액의 재산을 최민준의 용서와 책임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민준의 삶의 궤적을 반영하여 부부간의 정서적 방치로 인해 갈등을 겪는 가정을 위한 심층 상담 프로그램과 일중독에 빠진 가장들을 위한 가족과의 소통 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희수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고 준수는 경영에 참여하며 남편이 남긴 뜻을 이어나갔다. 재단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희수는 사회복지학 교수들, 심리상담 전문가들, 그리고 가족치료사들과 함께 재단의 운영 방침을 세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민준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일중독 가장을 위한 가족 소통 교육이었다. 희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성공한 남편이 반드시 좋은 남편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물질적 풍요가 정서적 빈곤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관심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위기 부부를 위한 심층 상담이었다. 이미 외도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이었다. 희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공개했다. 30년 전의 외도,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 남편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남편의 방관 때문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어요. 저의 선택이었고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희수는 상담 세션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것을 알면서도 저를 용서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30년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재단이 설립되자 언론은 부자 사업가의 특이한 유언과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친부가 거액의 재산을 거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30년의 비밀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수가 아닌 용서로 마무리된 이 가족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결혼 생활이란 부부 쌍방의 책임이며 과거의 짐은 결국 용서를 통해 내려놓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60-70대 부부들이 재단을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핀 적이 있어요. 40년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져요.
70대 할머니가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재단을 통해 희수는 남편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준 가장 값진 선물이 죄책감 없는 새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30년 전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 남편의 깊은 자기 성찰과 헌신적인 사랑이 그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 것이다. 준수 역시 친부 김도형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복잡했던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혈연을 초월하여 자신에게 2명의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깨닫고 감사했다. 준수는 아버지 민준처럼 일중독에 빠지는 대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김도현도 가끔 재단을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거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보게 되었다. 제가 돈을 받았다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희수에게 말했다. 최민준 씨의 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1년 후 재단은 이미 처녀 가정을 도왔다.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들이 화해했고 일중독에 빠진 아버지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늘렸다. 외도로 상처받은 부부들이 용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했다. 재단의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느 날 희수는 재단 사무실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민주는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희수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독과 슬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희생의 무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부와 안락이 아니었어요. 평생의 사랑과 책임으로 완성된 자유였어요. 당신의 삶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남편 민준이 남긴 유산, 즉 돈은 사회에 환원되었지만 그가 30년간의 침묵과 희생으로 남긴 사랑과 해탈의 유산은 영원히 남았다. 희수는 남편이 그녀의 삶에 남긴 사랑의 기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해탈을 얻은 듯 홀가분했다. 재단 입구에는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가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에서 완성된다. 최민준. 이 메시지는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용서의 힘을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